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도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자신만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 누나가 2019년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대선 기간 드러나면서 정쟁의 소재가 됐죠. 이재명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내 갈등에 검찰의 기소까지 이재명 대표의 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애지름들 쉽고 빠른 인쇄 애지름들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애지름들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애지름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쏜다.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노동계 이슈죠. 노란봉투법이 얼마 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잠시 후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혜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뭐 체포동의안 얘기 잠깐 먼저 시작할까요? 예. 예. 자, 표결 결과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놀라셨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이 그 찬성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네. 뭐 기권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효표도 있었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제가 볼 때는 그 찬성표를 던진 분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왔을지를 과연 알았을까라는.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을 이제 하나로 묶고 가야 된다. 일부 지금 강경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경향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는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지지자들도 좀 뭐 문자는 보낼 수 있지만 뭐 인신 공격이나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렇게 좀 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서 이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분위기로
아마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딸로 대표되는 이 당내 강경파들 예. 지금 상당히 뭐 격앙됐다 이런 말씀도 예. 해주셨는데 수박 판별 그 논란이 지금 일고 있고 예,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된다는 그런 청원까지 좀 등장한 상태입니다. 예. 예, 자, 그렇죠. 이런 갈등 뭐 민주당에 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겠죠. 이런 모습은. 그렇죠. 예, 물론 뭐 저는 충분히 뭐 이해는 해요. 그 감정적인 왜냐면 이제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냐 예.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하는 성향이나 태도로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그 민주당이 하나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대표도 이제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공격을 좀 멈춰달라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자들로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라면 네.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네. 그게 인식 공격이 되거나 특정인을 막 공격하는 형태가 돼서는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합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도 보고 아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은 어쨌든 수습을 하고 가야 될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아마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예. 당당하다면 이재명 대표 예. 떳떳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보자. 그 예, 국회의원 예,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예. 그 주장 뭐 일견 일리도 있어 보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이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장을 갖고서 예를 들어 구속을 해달라고 하는 구속영장의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판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이제 실질 심사를 받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 내용으로 이 판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완전히 재판은 오랜 기간 동안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하면 증거도 다시 가져오라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이 구속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물론 판사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일정 부분 조금 편향된 쪽의 정보만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위험성.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제 그런 식으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속영장을 예. 청구할 때. 그 내용이 혹시나 이제 판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판단을 하다 보니 아무리 이제 피해자가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문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 구속영장 인용이 된다면 그렇죠. 구속이 바로 되는 되잖아요.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들은 죄가 역시 있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볼수 판단을.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계속해서 뭐 소환, 체포동의안, 기소 등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 그래도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좀 위험스럽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승부수를 던지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신데 원로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일부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네. 정치 결사체로서 정당을 만들었고 그 정당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동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검찰의 구속 실질 심사에서 일단은 구속은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당에 들어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네. 자기 정당의 대표를 검찰한테 내어주면서 예컨대 어느 분은 성경도 인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은. 근데 잡아가라고 그냥 놔두는 것이 과연 이게 정치적 도리에 맞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정치 결사체로서의 그 동지나 의리 있는 행동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예. 어려운 계속해서 문제죠, 체포동의안이 뭐 이번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2차, 또 올수 3차 있으니까요. 계속 예상이 되니까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투표를 시작한다고 예, 하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김기현 후보 예. 같은 경우 이제 뭐 1주 전, 2주 전만 해도 결선 투표는 뭐 당연시 됐었는데 지금은 예. 결선 투표까지 안 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예. 땅 투기 의혹까지 이제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어대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렇게, 될까요? 네, 당대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결선 투표 문제는 이제 막바지에 계속 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그 전 의원도 불러서 또 손잡고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도 하게 하고 이런 걸 보면 예. 그러나 이제 저는 그래도 아직도 결선 투표의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원이 아닌 분들도 여론조사에는 포함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당원이 한 84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84만의 당원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이번 여론조사 100%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한 상황. 그러니까 충분히 표집이 뭐 젊은층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약간 좀 의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이 응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기 그런 때문에. 가능성. 예. 그다음에 이제 당원이 아닌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참여했을 가능성. 예.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 일정 부분 지금보다는 그 비명계로 분류되는 뭐 천하람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표들이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분산이 되면 50%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만약에 천하람 후보를 조금 더 지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표가 몰리게 되면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50%를 못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예. 네, 그래도 결선에 가면 결국 김기현 후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어차피 뭐 결선이든 1차 투표든 뭐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라고 하는 기본적 프레임이 바뀔 정도까지 변화는 오기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이 땅 투기 의혹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계속 이어질 것, 총선 때까지 이어질 그렇습니다.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어대현이라면 최고위원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지금 8명의 후보가 4명 4위 안까지 들어야 되는데 예. 관심이 가는 게 또 천아동인 중에서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될 가능성 뭐 어떻게 점쳐지십니까? 처음엔 좀 가능성이 좀 높다가 최근에는 계속 이번 주에 계속 물어보니까 뭐 한 명 잘하면 한 명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은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러다가 진짜 한 명 될까 아니면 한 명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표가 일정 부분 약간 좀 그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후보의 바람이 약간 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초반기에는 좀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게 좀 주춤한 상황이고 어쨌든 허은하, 김용태 이런 후보들은 천하람 후보의 바람과 연동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주춤해지면 그분들의 지지도 상당히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추이로 본다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그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 분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생각은. 예.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네.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뭐 천하람 후보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이 과연 속내를 다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 또 이분들이 어떤 또 막판에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결집해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 명 정도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열려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참 같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네. 있네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 또 생각도 다르고 하니까 네. 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3월 8일 좀 기다려지고
그리고 참 그 장해찬 후보 얘기도 잠깐만 좀 해볼까요? 처음에 그 웹소설 그 뭐 연예인 성적 대상화했다고 해서 이제 이게 아주 큰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불법 레이싱 모임을 가졌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돼서 그러니까요. 글쎄요, 뭐 어차피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뭐 당선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냐면 이제 워낙 그 윤심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가 돼버렸고. 그렇죠. 여기서 만약 낙마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좀 밀어주자 이런 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될 것 같은데 이후가 문제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후보도 이제 대표가 되고 나면 민주당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TF에서 어제도 성명 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원래 샀던 사람이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관리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지금.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이 하루 만에 팔았어요, 등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땅을 팔아도 하루 만에 판단, 자기한테 등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김기현 후보한테 넘겼거든요.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개발하는 개발 사업을 허가했던 당시 울산시장이 김기현 후보였어요. 근데 이런 연관성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거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당내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표가 된 이후에 총선까지 계속 민주당이 이 문제를 거론할 거고 장해찬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고위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의 정치 인생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나중에 본인이 이제 총선 출마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이나 지역구민들, 왜냐면 총선이라고 하는 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도도 투표를 하고 중도가 가장 중요한데 과연 이걸 받아들여 줄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또 앞으로 어떤 게 또 터질지 몰라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정치 인생에는 상당히 악재다. 그래서 앞으로 뭐 최고위원이 끝이 아니고 본인이 다른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상당히 큰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절 기념사 얘기하고 정순신 변호사 얘기 뭐 간단히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기념사 뭐 여당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아주 좋은 연설이었다. 야당에서는 뭐 친일파 이완용과 다를 게 뭐냐 최악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들을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냥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고 하면 피해자가 사과를 받지 못하고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미래로 가자 또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미래로 가자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그 점에 있어서 어제 3.1절 그 기념사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제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말씀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정순신 후보의 문제도 저는 거론된다고 피해자는요. 약간 좀 비슷합니다. 왜 피해자 가해자 얘기를 하니까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사과했고 법적 처벌 받으시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해자는 그냥 본인은 발 뻗고 잤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서울대 입학해서 학교 다니고 피해자들은 1년 2년 동안 학교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어떻게든지 대학 보내기 위해서 2차 3차 가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법적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순신 후보자가 그만뒀다 하더라도 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얼마나 젊은이들이 분노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외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과 뭐가 다르죠?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고두고 윤석열 정부의 큰 부담과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뭐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잘못 적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순신 변호사 관련된 이 사안은 물론 뭐 본인 또 자녀 잘못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는 학폭 관련해서 그런 거고 지금 이 인사 검증 이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점 그대로 드러났고요. 뭐 책임 소재 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재발 방지까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또다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계속해서 지금 재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 특히 책임 소재. 예. 이것도 지금 뭐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도 몰랐다는 게 이거 국민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제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아유, 좀 정확한 좀 해명과 재발 방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예.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주 노동계 수건이었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자, 본회의 통과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체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논란이 되는 걸까요?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혜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엄정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노동계 수건,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그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학교, 정말 수험생처럼, 네. 합격 소식을 이제 기다리는 이제 수험생처럼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이제 통과 소식을 기다렸어요. 네. 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하는데 회사는 끝까지 이렇게 성실 교섭을 하지 않고 또 손배 가압류로 또 국가는 노사 자유교섭에 맡기지 않고 때로는 공권력으로 대응해 왔어요. 네. 이 법안은 2004년 민주노동당 강병호 의원이 처음 개정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아, 이렇게 오래됐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노동개혁에 매우 중요한 법안이고 또 정의당만 한 것이 아니라 네. 노조법 개정운동본부와 또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상임위 통과한 거고 그 위에 법사위 또 그 위에 본회의 또 대통령의 또 재가라고 하나요? 예, 그것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자, 이 노란 봉투법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한 10년 전이었죠.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그 판결 이후에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했다고요? 네. 2013년 11월 말이었어요. 이제 네. 법원이
법원은 이제 회사가 파업참관 노동자들에게 이제 청구한 손백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쌍용차, 이 소식을 이제 접한 이제 평범한 이제 두 아이 엄마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새 채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했고, 비록 작지만 할 수 있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동봉해서 한 시사 주간지에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이후 시민들이 쌍용차 피해 노동자를 살리자는 노란 봉투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그때 총 14억 6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요. 뭐 47억 전액 다 모금은 안 됐어도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모금이 됐던. 그러니까 처음에 평범한 두 아이의 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군요. 노란 봉투에 뭐 47억 원을 다 보낼 수는 불가능한 거고 47,000원을 동봉해서 편지를 보냈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노란 봉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노란 봉투법 내용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노란 봉투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자,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이제 현행 노조법 제2조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 안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을 요번에 이제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법원은 꾸준히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 당사자를 넘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보는 판례를 형성해 왔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또한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원청사업주인 CJ에 대한 통운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가 맞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경영상 효율을 위해서 간접 고용을 확대해 왔잖아요.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상 원청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도 없고 쟁의행위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근로자에게 이제 업무를 지시하고 또 지배력과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미친다면 당연히 진짜 사용자인 원청 사장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불분명했던 이제 노사 관계 속에 이제 보호받지 못했던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쭉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대한통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대한통운 사장이 있고 그 밑에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는 대한통운 사장과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 파견 근로자라 그러면 파견 그 업체 사장과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근로자는 파견업체 사장과 교섭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통운 사장과도 교섭할 수 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이 원청 책임을 또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했다고요. 네. 노란 봉투법에서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5호를 개정했어요. 노동쟁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말하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의견이 불일치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이제 임금이나 또 근로시간이나 복지 등 이렇게 이익 분쟁에 대해서만 인정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법에는 단체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정리해고를 하는 거나 노동자들 삶에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이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같은 요 이익 분쟁에 대해서만 네. 교섭, 투쟁 이런 걸 인정을 해왔는데 범위를 넓혔다. 개정법에는 네. 단체 협약 이행이라든지 정리해고 같은 이런 사항도 노동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정부나 특히 이 윤석열 정부가 더더욱 그런데 여당 또 경영계에서 이 노란봉투법 이게 통과되면 불법 파업을 더 조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분쟁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오히려 분쟁이 줄어든다고요? 노란봉투법이 네. 통과되면? 그렇죠. 네. 이제 최근에 손배 청구가 발생을 한 사업장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하이터진로, CJ에 대한 동원 현대제철의 공통점은 이제 비정규직 간접 고용 사업장이거든요. 아, 예. 예. 하청 노조가 합법적 쟁의 행위를 하면 사용자들은 하청 업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체 근로를 투입하게 돼요. 예.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기본적인 쟁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비정규직도 이제 하청 노조는 대체 근로 투입을 또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사업장을 점유하고 또 점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이 비일게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폭력도 발생하게 되고 그럼요. 예, 원치 않는 네, 감정도 또 이렇게 더 격양되고 그렇죠. 이제 근데 만약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서 대체 근로 금지 의무가 이제 부여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런 극단적인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 노조법은 파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그래도 주장이 이제 불일치하거나 안 되면은 이제 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간 분쟁을 좀 더 폭넓게 또 노동위원회 조정과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오히려 교섭이나 협의가 가능해져서 좀 사업장에서는 좀 평화가 좀 더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설득이 되네요. 예,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지금 정부나 경영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 앞으로도 좀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이 노란봉투법 수정이 되면서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배 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개별 손배는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본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제 정의당도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이 대우조선해양 470억 손배로 이렇게 남발되고 또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의당은 이제 영국 입법 사례처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제한을 제안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노조법 제3조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안에는 법원이 단체 교섭이나 또 쟁의행위나 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또 기척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사용자가 이를 악용해서 노조 탈퇴나 이제 권리를 포기하면 이제 서로 취하는 방식으로 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제약해 왔는데요. 또 연대 책임의 법리를 완화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자 각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예. 못내 좀 아쉽겠네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예. 개별 손배는 가능한 현재는 그렇죠. 이렇고.
뭐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죠. 또 다른 개정안 또 계속해서 올리고. 예. 네. 자, 지금 노란봉투법의 여당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 이 넘기가 사실 좀 네. 어렵죠. 사실상. 예, 법사위 넘기가.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본회의로 이제 바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근데 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의 이렇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이 보장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도 또한 이제 헌법을 구현하자는 것이고요. 노란봉투법이 어쨌든 이제 소속 상임위에서 뭐 법안 소위에서 4차례나 또 심의하고 안건조정위원회 모두 거쳐서 통과한 어쨌든 해당 국회의원과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서 만든 법안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헌법에 부합한 것뿐만 아니라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했고 대법원의 판결문에 또 명시한 사용자 정의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또 대법원의 전면 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꼭 좀. 예. 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삼겹살 데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3월 3일 가짜 33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가짜 33 노동자의 날이 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뭐 3월 3일은 또 납세자의 날이기도 하고요. 예. 작년에 이제 노동단체 권리찾기 유니온이 이 날을 가짜 노동자의 날로 지정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제 국세청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또 사대보험, 연차수당, 퇴직금을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만 내는 사람을 가짜 3.3 노동자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어렵고 또 사용자들의 해고나 또 최저임금 연차 휴가 등 노동관계상 책임을 피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현재는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외에도 또 직업과 종류에 상관없이 가짜 3.3 노동자들의 간행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지고 있어서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우리 사회가 정말 이윤을 추구하고자 가짜 노동자도 만들어내고 또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인하는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예. 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정의당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면 이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제 그런 노동 존중 정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뭐 한 단계만 넘어선 겁니다. 상임위 통과했는데 국회 완전히 빨리 통과돼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하는 그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혜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전이었죠. 3.1절이었습니다. 이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는데 이를 놓고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한일 관계와 정치의 상관관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참 뜨거운 이슈긴 이슈군요. 계속해서 오늘 어제 그제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 다루게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특히 논란이 된 게 일본을 보는 시각이잖아요. 대통령의 맞습니다. 시각. 그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금 아주 뭐 여야 반응이 상당히 상반되고 시끌시끌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정의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3.1 정신없는 3.1절 연설의 유감이다 이렇게 표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뜯어보면 3.1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일본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발언이 논란이 좀 없을 텐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과나 이런 반응, 이 태도 변화 없는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일관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 이렇게 논란이 될 걸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게다가 3.1절 기념사로 이렇게까지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 기념사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미일 3자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발언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겠다라고 했던 시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2015년, 16년 요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도 한미일 3국 간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국 쪽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때문인지 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윤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 이런 평가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이걸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3.1절 기념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게 단순하게 좀 일본을 우리가 파트너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외교 관계 속에서 이런 발언을 좀 의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미국은 대단히 환영하는 이런 입장 내비쳤고 일본 언론도 뭐 전체적으로 다 상당히 환영하는. 근데 맞습니다. 자기들도 좀 양심이 있는지 머쓱했는지 자기네들도 뭐 좀 반응을 좀 보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안타깝네요. 왜 한미일 관계 이렇게 돈독해지는 건 좋잖아요. 그 누구나 온 국민이 아마 똑같이 바랄걸요. 이렇게 강건한 이 안보 협력. 그런데 왜 일본은 그대로 저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주면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고 일본이 가해자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짚고 그 보편적 가치를 앞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웃 국가로 나아가자.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냈더라면 조금 더 여론이 이렇게까지 이 비판 여론이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일본의 이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좀 짚지 않고 이 메시지를 내면서 좀 불필요한 논란을 또 촉발시켰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 기념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기념식 있었던 그 무대 뒤편에 왜 우리 독립운동가들 왜 사진도 이렇게 그림도 걸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참. 자, 그리고 이 구절 말고도 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3.1절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변화에
우리 스스로 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일본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예를 들면 지금 호주와 캐나다 등의 이 백인 정부가 원주민을 정복한 과거를 사죄하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호주와 캐나다 등의 원주민들도 우리가 먼저 못 났었기 때문입니다. 사죄도 보상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다가올 수가 있는데 3.1절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또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뭐 한창 학교 폭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 덩치 큰 힘센 가해자가 저 약한 피해자 때리는 경우. 근데 그걸 가해자 100% 잘못인데 피해자 보고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너 힘 좀 키웠어야지. 이런 말과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일본과 이렇게 관계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천용기 편집장의 지적인데. 자, 그런데 지금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과거 대통령들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이런 부분 있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기념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3.1 독립선언서에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 과거사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 변화나 사과가 있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좀 앞에서 이 과거사에 대한 전제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좀 동일한 선상에 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전제 조건을 분명히 밝혔고 그때는.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없었다 이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화해는 가해자에 의한 사과와 태도 변화가 있고 나서 그다음 이 피해자의 심경의 변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 부분을 빠져 있었는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사실관계를 곡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사실 한일 관계를 제일 먼저 푼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견광부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어받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역사상 한일 관계 가장 좋았을 때가 이때라고 평가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근데 이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통렬한 처절한 반성이 있었잖아요. 일본 측에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같이 선언을 한 것이고. 네. 1998년 10월 8일이었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만나서 이 11개 조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항에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평가가 좀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걸 그대로 계승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생략하고 계승을 주장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3.1절가 당시에 지금 10월 8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던 시기와 우리 역사적인 날의 경우에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3.1 운동을 벌였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져다 붙이는 것은 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고밖에 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시간에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일 관계 문제는 아무래도 그 민주당 정부가 좀 풀 때가 조금 더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기에 좀 편안한 분위기가 있는데 좀 강경하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보수 정당 정부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기념사를 준비해야 되고 이번이 취임한 이후에 첫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내년도 있고 8월 15일 광복절도 있는데 이와 같은 좀 아쉬움을 남겼다면 다음번에 대일본 메시지는 좀 더 신중하고 과거사에 대한 해결 노력을 전제하고 예. 좀 메시지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옳은 말씀해 주셨고 미국, 일본 눈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눈치를 최우선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